제 이름은 프리드리히 뮬러입니다.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25년간 류마티스내과 교수로 일해왔습니다. 독일 의학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2023년 11월,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오전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최신 류마티스학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거든요. 샤리테 병원은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이고 저는 그곳에서 인정받는 류마티스 전문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정기검진을 받던 중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MRI 촬영 결과를 본 동료 영상의학과 교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평생 다른 환자들에게 이 병에 대해 설명해왔는데 정작 제 자신이 환자가 된 거죠.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척추와 골반의 관절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점차 척추가 굳어지면서 심한 통증과 함께 움직임이 제한되죠. 그동안 제가 느꼈던 허리 통증과 아침마다의 강직감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디스크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HLA-B27 양성이 나오고 염증 수치인 ESR과 CRP가 모두 높게 측정되면서 진단이 확정되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으니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요. 독일은 생물학적 제재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의 류마티스 치료는 대부분 면역 억제제와 생물학적 제제에 의존합니다. TNF 억제제인 아달리무맙을 처방받았는데 한 달 치료비가 2,500유로였어요. 연간 3만 유로가 넘는 비용이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이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에 취약해졌고 위장 장애와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을수록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은 이런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었어요. 염증 수치는 여전히 높았고 아침 강직감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진통제 용량도 계속 늘려야 했죠. 제가 다른 환자들에게 권했던 표준 치료법이 정작 제게는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25년간 류마티스 환자들을 치료해온 전문의가 정작 자신의 병은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의학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샤리테 병원은 세계 40위권 병원이고 독일은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 2,500유로의 치료비를 감당하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몸,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부작용들. 이게 독일 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었나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양의학이 아닌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 하지만 25년간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진 저에게 그런 생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염증 수치인 CRP가 15mg/L에서 mg/L로 올랐고 아침 강직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설명해왔던 독일의 표준 치료 프로토콜이 저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치료비였어요. 1년간 든 비용을 계산해보니 36,000유로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보험이 80%를 커버해줬지만 개인 부담분만으로도 7,200유로였어요. 그런데도 뚜렷한 개선이 없었습니다. 독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류마티스 전문의 예약을 잡으려면 평균 3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즉시 치료받기가 어려웠죠. 제가 의사라서 다소 빨리 예약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일반 환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치료 옵션도 제한적이었어요. 독일 류마티스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차로 메토트렉세이트, 2차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획일적 접근법으로는 개인차를 고려하기 어려웠어요.
환자마다 다른 체질과 증상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부작용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TNF 억제제를 사용한 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어요. 위궤양이 생겨서 추가로 위장약까지 복용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병을 치료하려다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류마티스 전문의인 제가 자신의 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예전 같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치료법이 과연 최선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제 환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70세 할머니였는데 20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최근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냐고 물어보니 한국에서 6개월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K-POP나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의료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 의료에 대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2024년 세계 헬스케어 지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더군요. 독일은 8위였습니다.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서도 한국 병원 38개가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치료비였습니다. 한국의 류마티스 치료비를 조사해보니 진료비가 $25, 검사비 포함해도 $100 안쪽이었어요. 독일에서 한 번 전문의 상담받는 비용이 400유로인 것과 비교하면 99%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논문도 찾아봤어요. 19,716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한방 통합치료가 통증, 지수와 관절 압통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작용 발생률이 서양의학 치료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어요. 186건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었으니 신뢰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5,000년 된 동양의학이 첨단 독일 의학보다 나을 리가 있을까? 침이나 한약 같은 것들이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25년간 서양의학 교육을 받은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정작 자신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그때 동료 교수 하나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CHA 분당병원과 독일 하야로 연구소가 공식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료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일 의료진들이 한국에서 연수받는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어요. 독일 의학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고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서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24년 3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어요. 독일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말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1년 넘게 독일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현대적이었어요. 베를린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교통편도 편리했고요.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병원은 자생한방병원이었어요. 사전 조사에서 이 병원이 아시아 최초로 AA 센티미터이와 AC 센티미터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 인증은 의학교육의 국제적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니 적어도 엉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놀란 건 시설이었어요. 독일의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독일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준비되어 있었고 국제 환자를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도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중동계로 보이는 가족,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 일본에서 온 것 같은 할머니까지.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던 거죠.
진료 순서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의사 선생님과 양의사 선생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통합진료라는 개념이었는데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하나의 진료실에서 협진하는 거였죠. 양의사 선생님은 독일에서 받아온 제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MRI 영상과 혈액검사 결과, 그동안 사용한 약물 이력까지 모두 살펴보더군요. 그러면서도 한의사 선생님은 제 맥을 짚고 혀를 보며 복부를 만져보는 진찰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 체질은 소양인에 가깝고 간열이 많아서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하더군요. 독일에서 받은 진단명은 강직성 척추염이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이었어요. 놀라운 건 진료비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문의 상담 한 번에 400유로를 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초진비 포함해서 80달러였어요. 5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시간은 오히려 더 길었어요. 독일에서는 보통 15분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40분 넘게 세심하게 진찰했습니다. 치료 계획을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침치료, 약침, 한약, 그리고 현대적인 물리치료까지 복합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약물 치료가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의 태도였어요. 독일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처방하고 환자는 따르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는 환자의 의견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한지, 언제 통증이 심한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까지 자세히 들어보더군요. 치료 첫날에 침을 맞았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미세한 바늘로 특정 혈자리에 자극을 주는 건데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침이라는 건 한약 성분을 혈자리에 주입하는 치료법이었는데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약은 제 체질에 맞춰 조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먹던 면역 억제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화학적으로 면역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염증을 줄인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치료 3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강직감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1년 넘게 변하지 않던 증상이 불과 며칠 만에 개선되기 시작한 거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몸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CRP 수치가 밀리그램 퍼 리터에서 15mg 퍼 리터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 1년간 치료받으면서도 개선되지 않던 염증 수치가 일주일 만에 호전된 거예요. ESR 수치도 55mm per hour에서 42mm per hour로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독일에서 생물학적 제재를 쓸 때는 면역력 저하, 위장, 장애, 두통 등 여러 부작용에 시달렸는데 한방 치료는 오히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간호사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환자를 대했고 코디네이터는 스문의 시간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줬습니다. 독일에서는 의료진과 연락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었어요. 2주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간 신봉해온 서양의학의 패러다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5000년간 축적된 동양의학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났을 때 독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치료 3주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1년 넘게 해결되지 않던 강직성 척추염이 놀라운 속도로 개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이곳 의료 시스템의 체계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시작되는 치료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정교했어요. 먼저 한의사 선생님이 맥진과 복진으로 당일 컨디션을 체크하고 양의사 선생님이 객관적 지표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두 분이 함께 그날의 치료 강도를 조절하죠. 이런 실시간 협진 시스템은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침 치료의 정밀함에도 감탄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제 척추 상태에 따라 매일 다른 혈자리를 선택했어요. 때로는 척추 주변의 화타협혈에, 때로는 손목의 양지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각 혈자리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2000년 전 황제내경에 기록된 경락 이론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약침 치료는 더욱 혁신적이었어요. 봉독, 자악어, 홍화씨 등 천연 한약재를 정제해서 특정 혈자리에 주입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생물학적 제재가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약침은 문제 부위에 직접 작용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었어요. 한약도 매주 처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열산이라는 처방으로 열독을 제거하고, 다음에는 독활기생탕으로 금고를 강화하며, 마지막에는 보중익기탕으로 원기를 보충한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근본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4주째 혈액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CRP가 15mg/L에서 6mg/L로, ESR이 42ml/h에서 23ml/h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어요. 독일에서 생물학적 제재로 1년간 치료해도 20mg/L 아래로 내려가지 않던 염증 수치가 한 달 만에 정상화된 거죠. 더 놀라운 건 BASDAI 점수의 변화였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활동도를 측정하는 국제적 지표인데, 독일에서는 7.2점이었던 것이 4.1점으로 떨어졌어요. 6점 이상이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4점 이하면 안정적인 상태로 판단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위험군에서 안정군으로 이동한 겁니다. 척추 가동 범위도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독일에서는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바닥에서 20cm 떨어진 지점까지밖에 손이 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5cm 지점까지 닿았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는 각도도 45도에서 75도로 늘어났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협업 시스템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다학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의사, 양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모여서 제 치료 경과를 검토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 거였죠. 독일에서는 각 과가 독립적으로 진료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도 특별했어요. 단순히 근력 강화만 하는 게 아니라 경락의 흐름을 고려한 운동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태극권 동작을 응용한 척추 운동, 기공을 바탕으로 한 호흡법 등은 독일에서는 접해본 적 없는 방법들이었어요. 영양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영양사가 제 체질에 맞는 식단을 짜주었는데, 차가운 성질의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위주로 먹으라고 했어요. 생강차, 대추차 등을 추천해 주었고, 밀가루와 유제품을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개인 맞춤형 영양 관리는 독일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었죠. 치료 5주째, 드디어 독일에서 복용하던 모든 약물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달리무맙, 메토트렉세이트, 프레드니솔론 등 한 달에 2,500유로나 하는 비싼 약들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대신 하루에 한약 한 첩과 건강보조제 몇 알이면 충분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어요. 독일에서 6주간 치료받는 비용이면 한국에서 6개월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99% 저렴한데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았던 거죠. 숙박비와 교통비를 모두 포함해도 독일 치료비의 절반도 안 들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열정에도 감동받았습니다. 매일 치료 후에는 상담 시간을 가져서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지, 왜 이런 약재를 쓰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신 의료 기술과 전통의학의 융합이었어요. 첨단 MRI로 척추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동시에 경락 기능 검사로 에너지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저궤선 체열 촬영으로 염증 부위를 시각화하고, 매파 분석기로 혈액순환을 체크했어요. 5,000년 전통과 21세기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치료법이었습니다. 6주째가 되자 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강직감이 거의 사라졌고,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로감이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어요. 독일에서는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연치유력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에 받은 종합검사 결과는 기적이라고 할 만했어요. 모든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척추 영상에서도 염증 소견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6주 전 독일에서 받은 검사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결과 같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서양의학의 정밀함과 동양의학의 통찰력이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6주 전 한국으로 출발할 때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가는 절망적인 환자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목격한 의료인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공항에서 제 모습을 본 동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굴 색깔부터 달라졌거든요. 6주 전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얼굴이 푸석하고 기운이 없었는데 이제는 건강한 윤기가 돌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허리를 구부리고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이제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샤리테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 복귀한 첫날, 동료 교수들이 제게 몰려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검사 결과를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CRP 수치가 밀리그램 퍼 리터에서 3mg 퍼 리터로, ESR이 55mm 퍼 아워에서 18mm 퍼 아워로 떨어진 것을 보고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BASDAI 점수도 7.2점에서 2.8점으로 개선되었고 척추 가동 범위는 거의 정상에 가까웠어요. 독일에서 1년간 치료해도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한국에서 6주 만에 이뤄낸 거죠. 가장 놀라워한 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독일에서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할 때는 감염 위험, 위장장애, 간독성 등 여러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는데 한방 치료는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학과장 교수님이 저에게 학회 발표를 제안했어요. 독일 류마티스 학회에서 한국의 통합의학 치료 경험을 발표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25년간 서양의학만 해온 제가 동양의학을 옹호하는 발표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 환자들을 생각하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처럼 독일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미넨에서 열린 독일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5000년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강직성 척추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렸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19,716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 186건의 임상시험 데이터, 그리고 제 개인적 치료 경험까지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작용 발생률이 서양의학 치료의 절반 이하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건설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한방 치료의 작용 기전이 무엇인지, 어떤 환자군에서 효과적인지, 독일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지 등등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발표 후 여러 병원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미넨 대학병원에서는 한방 양방 통합치료 시범 사업을 해보자고 했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는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도 전통의학 연구비 지원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직접 환자 치료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경락 마사지와 기공 운동도 환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약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만성 류마티스 환자들에게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독일 동료들도 이런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연구자로서 말이에요. CHA 분당병원과 공식 협력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독일과 한국의 류마티스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치료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국제 공동 연구입니다. 현재 저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재발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독일 동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의학의 과학성을 인정하게 된 건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대적 검증을 거친 체계적 의학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침구학, 본초학,
방제학 등은 모두 나름의 이론과 근거를 가진 과학 분야였습니다. 지금 독일 의료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요. 저처럼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의료진들이 늘어나면서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도 내년부터 전통의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제게 한국은 단순히 치료받은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발견한 곳입니다. 서양의학의 정밀함과 동양의학의 전인적 접근이 만나면 인류의 건강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의학에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어떤 방법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제 이름은 누라 빈트 알 와히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36세입니다. 오빠는 정부 고위직에 있지만 저는 그저 조카 파이자리를 돌보는 평범한 고모일 뿐입니다. 파이자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11살인데도 또래보다 작고 여린 몸집에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선천성 폐섬 유화증이라는 병명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파이자리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고모,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같이 조여왔습니다. 파이자리의 손을 잡아주며 등을 살살 두드려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었어요. 리야드 왕립병원은 중동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이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유럽에서 온 의사들이 있었지만 파이자리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주지 못했어요. 압둘 아지즈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라님, 아이의 폐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은 곧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파이자리는 왕가의 아이이기 전에 그저 숨쉬고 싶어하는 한 명의 아이였으니까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전 세계 병원들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독일의 샤리테 병원, 영국의 그레이트 오몬드가 모두 검토해봤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폐질환 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과 치료법이 주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고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니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이 소아, 폐질환 분야에서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파이자리의 의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치료 가능성을 문의했어요. 사흘 후 백승민이라는 호흡기내과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파이자리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 폐영상 분석과 체외 막산소 공급 장치를 결합한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듣지 못했던 희망적인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파이자리에게 한국 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 거기 가면 정말 숨쉬기 편해질까요? 그럴 거야, 파이자라. 우리 함께 가보자. 그날 밤 파이자리의 작은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다만 그곳에 파이자리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기꺼이 떠날 용기가 있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압둘 아지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가는 게 맞을까요?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죠? 누라님, 여기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파이자리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파이자리가 다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리야드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파이자리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걸 보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며 별도 통로로 안내해 주었거든요. 서울 아산병원까지 가는 길에 파이자리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막 대신 초록빛 산들이 보였고 리야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모, 여기는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시원하고. 아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환경만으로도 파이자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를 모두 구사하는 통역사분이 함께 계셨는데 덕분에 의사소통 걱정은 사라졌어요. 백승민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파이자리를 보는 눈길에서 따뜻함과 전문성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누라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잘 군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 교수는 파이자리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춰 앉았습니다. 안녕, 파이자라. 여기 와서 어때? 비행기 타느라 많이 힘들었지? 11살인 파이자리는 처음 보는 한국 의사가 신기한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볼게. 우리 함께 힘내보자. 그 짧은 대화에서 백 교수의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질병이 아닌 한 명의 소중한 아이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곧바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부터 폐기능 검사까지 리야드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으로 폐 영상을 분석하는 장면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만 장의 폐 영상을 학습해서 병변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파이잘 군의 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파이자리의 폐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봤던 것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백 교수의 설명을 들으니 오히려 희망이 생겼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숙소에서 파이자리와 함께 첫날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고모, 여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시네요. 그리고 병원이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설의 현대성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어요. 간호사들도 파이자리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치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체외 막산소 공급 장치를 활용한 폐 기능 보조와 함께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맞춤형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송다영 간호사를 처음 만난 것도 이날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경력 간호사였는데 파이자리를 대하는 모습이 특별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파이자리가 처음으로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었을 때 무서워하자 송 간호사는 자신도 마스크를 써보며 아이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파이자리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요. 치료 시작 48시간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파이자리의 산소 포화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백 교수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파이잘 군의 몸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그날 밤 파이자리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고모,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벌써 숨쉬기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리야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 낯선 땅에서 파이자리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 시작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 파이자리의 침상 옆에서 잠을 자던 제가 문득 깨어났어요. 평소라면 아이의 거친 숨소리 때문에 계속 잠이 설치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깜짝 놀라 파이자리를 살펴보니 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지난 3년간 본 적 없는 안정된 호흡이었습니다. 6시간이나 한 번도 깨지 않고 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파이자리는 숨이 막혀 밤중에 깨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간호사실로 나가 송다영 간호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6시간이나 푹 주무셨다고요? 송 간호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30대 중반의 경력 간호사답게 이런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에 백승민 교수가 파이자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호흡음이 많이 깨끗해졌네요.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이자리는 여전히 조금 힘들어했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말을 할 때도 중간중간 숨을 헐떡이지 않았고 앉아있을 때 어깨로 숨 쉬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파이자리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배가 고파요. 뭔가 먹고 싶어요.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파이자리는 숨쉬기 힘들어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병원 급식을 보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뭘 먹고 싶니? 고모가 해주시는 음식이 좋지만 여기 밥도 맛있어 보여요. 송 간호사가 아이를 위해 소화하기 쉬운 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파이자리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숨쉬기 힘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가 이렇게 식욕을 보이다니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이자리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혼자 걸어간 거예요. 물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천천히 걸었지만 그동안 휠체어에만 의존하던 아이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고모,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숨 쉬는 게 진짜 편해졌어요. 11살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 간호사는 복도로 나가더니 한참 뒤에 빨간 눈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파이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쁘네요.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를 아끼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송 간호사는 파이자리를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펴 주었어요. 저녁 무렵 백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폐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잘 몰랐지만 파이자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파이자리와 함께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한결 편안한 숨소리로 말했어요. 고모,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파이자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집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백 선생님께서 치료법을 다 알려주실 거야. 파이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은 거예요. 그동안은 늘 힘없이 축 늘어진 손이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요. 11살 아이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송 간호사가 밤 근무를 위해 들어오면서 파이자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 맥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어요. 오늘 밤도 푹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처럼 파이자리는 그날 밤 8시간 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파이자리가 리아드 집 마당에서 또래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닷새 만에 파이자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의학의 힘인지, 이곳 의료진들의 정성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치료 시작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백승민 교수는 늘 그랬듯 차분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이잘 군의 폐 용적량이 처음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염증 반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화면에 나타난 폐 영상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흰 반점들로 가득했던 파이자리의 폐가 이제는 훨씬 깨끗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수치로만 보면 분명한 호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파이잘 군이 느끼는 변화겠죠. 백 교수는 파이자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물어봤어요. 어때, 파이자라? 숨쉬기가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볼까? 11살 파이자리는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계단도 혼자 올라갈 수 있고 밤에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실제로 파이자리는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았고 산소 마스크 없이도 몇 시간은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압둘 아지즈 박사가 리야드에서 날아온 거예요. 파이자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사우디 보건부 공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누라님, 파이자리 정말 많이 좋아 보이네요. 압둘 박사는 파이자리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달 전 리야드에서 봤던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백 교수와 압둘 박사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들끼리 나누는 전문적인 대화였지만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 저희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와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증거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백 교수의 말에 압둘 박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병원의 치료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인공지능과 전통적인 의료기술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요. 저희도 계속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파이잘 군 같은 사례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압둘 박사는 병원 시설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병원에도 있었다면. 그의 말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겠죠. 파이자리는 압둘 박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활기찬 목소리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박사님, 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혼자서도 멀리 걸을 수 있고 밤에 숨이 안 막혀요. 정말 다행이다, 파이자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시는구나. 압둘 박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가 회복되는 모습만큼 기쁜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파이자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하고 있던 그림이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속에는 태극기와 함께 병원 건물, 그리고
백 교수와 송 간호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려고 그린 거야? 백 선생님이랑 송 간호사 선생님에게 드리려고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11살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특히 태극기 옆에 쓴 감사합니다라는 한글이 인상적이었어요. 파이자라, 언제 한글을 배웠니? 송 간호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고마울 때 쓰는 말이래요. 송다영 간호사가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압둘 박사는 한국에서 3일을 머물며 파이자리의 회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날 그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누라님,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온 선택이 정말 옳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불가능했을 치료였어요. 박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주셨잖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이곳의 의료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특별해요. 리야드로 돌아가는 압둘 박사를 배웅하며 저는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정말 파이자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파이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고모, 집에 돌아가도 이 병원 사람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이 풍경을 봤을 때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도시에서 파이자리가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달 반의 치료를 마치고 이제 리야드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파이자리의 상태는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 있었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 검사에서 백승민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적인 관리는 필요하지만 리야드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동안 파이자리에게 적용했던 치료법과 약물 요법을 상세히 정리해서 리야드 병원에 전달할 자료들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백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파이자리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저희도 파이잘 군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송다영 간호사는 파이자리와의 작별이 가장 아쉬워 보였습니다. 2달 넘게 아이를 돌보면서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파이자라, 집에 가서도 운동 꾸준히 하고 약도 빼먹지 말고 먹어야 해. 11살 파이자리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약속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송 간호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파이자리는 그동안 준비한 편지를 백 교수와 송 간호사에게 전했습니다. 아랍어와 서툰 한국어로 쓴 감사 편지였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편지를 읽은 백 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순수한 감사를 받아본 적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파이자리는 창밖 풍경을 아쉬워하며 바라봤습니다. 고모, 나중에 또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건강해지면 언제든 올 수 있어. 그럼 그때는 한국어도 더 잘하고 백 선생님이랑 송 간호사 선생님께 직접 인사드릴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파이자리는 활기차게 돌아다녔습니다. 2달 전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도착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리야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빠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이자리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오빠는 말을 잃었어요. 정말 같은 아이가 맞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한국 의료진들의 덕분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며칠 후 리야드 왕궁에서
공식적인 감사 의사를 전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파이자리의 치료 성공이 사우디 왕실에도 알려진 거였어요. 왕궁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서 저는 직접 감사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서울 아산병원과 의료진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대한민국 서울 아산병원의 백승민 교수님과 의료진 여러분께 우리는 한국에서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파이자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은 의학적 치료를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이 감사장은 사우디 외교부를 통해 한국 외교부로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파이자리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꾸준히 회복되어 한 달 뒤에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3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고모, 이제 정말 다른 친구들처럼 축구도 할 수 있어요. 파이자리가 마당에서 공을 차며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6개월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보건부에서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파이자리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가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사우디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누라님 덕분에 우리나라 의료진들도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둘 아지즈 박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개인적인 치료가 국가 간 협력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1년 후 파이자리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선생님을 찾아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고모,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백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한국어로요. 아이의 소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해준 게 아니라 파이자리의 인생에 새로운 꿈을 심어준 거였어요. 지금도 파이자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요. 백 교수님과 송 간호사님의 모습,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혼자 걸었던 순간, 그리고 서울의 야경까지. 파이자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고모,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요. 저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도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12억 달러를 지원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자카르타 지하철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인도네시아 교통부 과장이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역전의 순간. 일본 기술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카르타 지하철 프로젝트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기술 패권의 이동을 직접 경험한 아흐마드 수하르토 과장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 놀라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아흐마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교통부 철도국에서 25년간 일해온 과장이다. 2015년 자카르타 대도시교통공사 지하철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확신만이 있었다. 일본 기술이면 무조건 성공이라는 것이었다. 그해 3월 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일본 국제협력기구 대표단과 첫 미팅을 가졌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2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발표하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자카르타가 도쿄처럼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당시 자카르타의 교통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 출퇴근 시간 평균 이동 속도가 시속 10km도 안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2천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 도시에 지하철이 단 한 줄도 없다는 현실이 우리를 짓눌렀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지원 제안은 마치 구원의 손길 같았다. 나는 일본 기술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신칸센의 50년 무사고 신화,
도쿄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 99.9%,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일본 철도 기술의 성공 사례들. 이 모든 것이 일본만이 우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해 7월 벤치마킹 차 도쿄를 방문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야마노테선을 타고 도쿄 시내를 돌아보며 나는 감탄했다. 정확히 1분 간격으로 들어오는 전동차, 플랫폼 스크린도어의 완벽한 동작,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모습까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였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담당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자카르타 지하철 1호선은 도쿄 지하철과 동일한 기술과 시스템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일본의 40년 운영 노하우가 고스란히 전수될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미 성공을 확신했다. 프로젝트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계획서는 정말 완벽해 보였다. 총 15.7km 구간에 13개 역, 최신 철도 기술이 총망라된 설계도였다.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쿄메트로의 기술진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소식에 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동료들과 프로젝트 회의를 할 때마다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일본 기술이면 걱정할 게 없다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철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데 실패할 리가 없다고. 그때의 나는 정말 순진했다. 기술의 세계에서 영원한 1위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성장하는 새로운 강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2016년 착공식 날, 나는 굴삭기가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드디어 자카르타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지하철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때만 해도 3년 후 내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18년 봄, 내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서울 메트로라는 한국의 지하철 운영회사에서 자카르타 지하철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온 것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다. 한국에도 지하철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관심했거든.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그냥 그런 나라였다. 자동차나 휴대폰은 좀 만든다고 들었지만 지하철 기술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일본이 아시아 철도 기술의 절대 강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에게 한국의 제안은 그저 예의상 들어볼 정도의 이야기였다. 그해 4월 서울 메트로 대표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김성진 상무를 비롯해 5명의 기술진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특히 서울 지하철 9호선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기관사가 아예 없이 컴퓨터가 모든 것을 제어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보여준 영상을 보며 나는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 도쿄 지하철도 이 정도로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 더 놀라운 것은 운영 데이터였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정시 운행률이 99.7%라고 했다. 도쿄 지하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운영비는 도쿄보다 40%나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그냥 영업용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허풍은 아닌 것 같았다. 서울 지하철은 총 9개 노선에 340개 역을 운영하고 있었고 하루 승객 수가 800만 명에 달했다. 이 정도면 도쿄 못지않은 규모였다. 내가 완전히 몰랐던 사실이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기술 이전 의지였다. 일본 측은 항상 기술 보완을 이유로 핵심 기술의 현지화를 꺼렸는데 서울 메트로는 처음부터 100%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서울로 보내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날 미팅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인터넷으로 서울 지하철에 대해 찾아봤다. 놀랍게도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였다. 국제지하철 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승객 만족도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울 지하철은 이미 해외 진출 경험이 있었다. 쿠웨이트 지하철 프로젝트에 기술 자문을 했고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 건설에도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한국은 이미 지하철 기술 수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여름 부하 직원 몇 명을 서울로 파견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했다.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더욱 놀라웠다. 서울 지하철의 운영 시스템이 도쿄보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고장 대응 시스템과 승객 안전 관리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다. 나는 서서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일본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도 그에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왔다. 그해 말 서울 메트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자카르타 지하철 1호선 시범 운행이 시작되면 서울의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운영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비용도 일본 측 제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점점 한국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일본이 메인이고 한국은 보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과연 일본만이 정답일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 의문은 1년 후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2019년 3월 24일, 드디어 자카르타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다. 개통식 날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첫 열차에 탔고 시민들은 환호했다. 나 역시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영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지보수 비용이었다. 당초 일본 측이 제시한 월 운영비는 35억 루피아였는데 실제로는 그의 2배가 넘는 75억 루피아가 들어갔다. 문제는 부품 교체와 기술 지원이었다. 모든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고 고장이 나면 일본 기술자가 와야만 수리가 가능했다. 사소한 문제로도 일주일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해 보였다. 더 큰 문제는 현지 직원 교육이었다. 일본 기술자들은 매뉴얼대로만 가르쳤고 우리 직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해도 같은 방식만 반복했다. 언어 장벽도 컸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였다. 그해 7월 큰 고장이 한 번 발생했다. 신호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3시간 동안 전체 운행이 중단되었다. 출퇴근 시간이었던 터라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본 기술자가 와서 수리했지만 원인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냥 부품을 교체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바로 그때 서울 메트로에서 연락이 왔다. 자카르타 지하철 운영 상황을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그들을 초청했다. 어차피 일본 측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서울 메트로 기술진 3명이 자카르타에 와서 일주일간 우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그들의 분석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운영비 절감 방안이었다. 서울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예측 정비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품 교체 비용을 40%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교체하는 방식이었다. 일본 방식은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하는 사후 대응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지화 방안이었다. 한국 기술진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매뉴얼은 물론이고 실무진을 서울로 파견해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다. 일본 측은
이런 제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를 보고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월 운영비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었다. 승객 수는 비슷한데 말이다 고장률도 우리가 월 15건인데 비해 서울은 3건에 불과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지금까지 일본 기술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 기술이 실제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는 것 같았다. 그해 10월 교통부 내부 회의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동료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아직도 일본 기술에 대한 신뢰가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단순히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한국 기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이었다. 일본이 여전히 메인이고 한국은 서브라고 여겼다. 하지만 2년 후 2호선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전환점이었다. 일본 기술에 대한 맹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때였다. 2022년 2월 자카르타 지하철 2호선 확장 프로젝트 운영권 입찰 공고가 나갔다. 1호선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는 운영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나는 입찰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입찰에는 예상대로 일본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쿄메트로가 주축이 된 팀이었다. 그들은 1호선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제안서를 준비해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일본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컨소시엄도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울 메트로와 현대로템이 함께한 팀이었다. 1호선 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실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 것이다. 3월 15일 입찰 설명회 날 양쪽 컨소시엄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다. 일본 팀은 예상대로 완벽한 발표를 했다. 최신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쓰비시중공업 이사가 직접 와서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한국팀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화려한 기술 자랑 대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에 집중했다. 특히 1호선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내며 2호선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용 분석이었다. 한국팀은 30년간의 전체 운영비를 일본 방식과 비교해서 보여줬다. 초기 건설비는 비슷하지만 운영비에서 연간 30%씩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0년으로 계산하면 총 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 이전 계획이었다. 한국팀은 5년 내에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기술까지 모두 전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본팀은 여전히 일본 기술자의 상주가 필요하다고 했다. 4월에 기술평가가 시작되었다. 평가위원들은 양쪽 제안을 꼼꼼히 검토했다. 나 역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평가가 진행될수록 한국팀의 제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5월 20일 최종 평가 발표 날이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일본 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한국 팀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도 어느 쪽이 이길지 확신하지 못했다. 평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술 부분에서 한국 92점, 일본 75점. 경제성 부분에서 한국 95점, 일본 68점. 운영 계획에서 한국 90점, 일본 72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섰다. 가장 놀라운 것은 평가위원들의 반응이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한국팀의 제안에 높은 점수를 줬다.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순전히 객관적인 평가의 결과였다. 일본 팀 대표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30년 동안 아시아 지하철 시장을 독점해왔던 그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반면 한국팀은 조용히 기뻐했다. 과도한 환호나 자축 대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 모습이 더욱 신뢰스러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곰곰 생각해봤다. 과연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일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 30년간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일본이 최고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일본을 뛰어넘어서 말이다. 6월 1일 최종 계약 체결식 날, 나는 한국 컨소시엄과 악수를 나누며 확신했다. 이번 선택이 자카르타 지하철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그리고 그 확신은 1년 후 현실이 되었다. 2023년 3월부터 서울 메트로 기술진들이 자카르타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점차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운영 방식을 보며 나는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일본 기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을 찾아보고 본사에 보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즉석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한국 기술자들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파트너로 대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덕분에 우리 직원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실제 성과도 놀라웠다. 한국 방식을 도입한 지 6개월 만에 운영 효율성이 40%나 개선되었다. 고장 빈도는 월 15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평균 수리 시간도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었다. 승객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정시 운행률이 95%에서 99.2%로 올라갔고 승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들이 자카르타 지하철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동남아 다른 나라들에서 자카르타 지하철을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베트남 하노이 교통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이어서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견학단을 보내왔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일본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운영 시스템이었다. 특히 예측 정비 시스템과 무인 운전 기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갑자기 자카르타가 동남아 지하철 기술의 모델 케이스가 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일도 벌어졌다. 일본 기술자들이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오기 시작한 것이다. 도쿄 메트로에서 연수단을 보내 한국식 운영 방법을 배워가겠다고 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2023년 말 아시아 지하철 컨퍼런스에서 나는 기조 연설을 했다. 자카르타 지하철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청중들은 한국 기술의 효율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일본 기술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시아 지하철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더 이상 일본이 절대 강자가 아니었다. 한국이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아시아 지하철의 미래는 도쿄가 아니라 서울에서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2024년 현재 자카르타 지하철은 동남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하철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증명해낸 한국 기술의 우수성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024년 현재
자카르타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국 기술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돌이켜보면 정말 놀랍다. 2015년에는 한국 지하철 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동남아 전체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도 한국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필리핀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도 전략을 바꾸고 있다. 예전처럼 기술 우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운영 효율성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장의 관심은 이미 한국으로 옮겨갔다. 한국 기업들도 달라졌다. 더 이상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운영 시스템과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에 계획된 지하철 프로젝트는 총 12개다. 이 중 8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누가 상상했겠는가. 나는 지금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의 교통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교통장관 회의에서도 화제는 한국이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쿠알라룸푸르 지하철 확장을 한국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루나이도 한국과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아시아 지하철 산업의 미래는 한국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한국 기술이 가장 적합하다. 일본의 완벽주의보다는 한국의 현실주의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10년 전 일본 기술에 대한 맹신으로 시작했던 나의 여정이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끝나고 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1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자는 조용히 실력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배웠다.